저희 네 2일차 네, 오늘 대기와 해양 들어갈 거고요. 일단은 좋습니다. 안 오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뭐 신경 쓰지 않고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거는 기압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일단은 첫 시간에 그러니까 첫 타임에는 이제 기압, 그 다음에 저기압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요.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앞서서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것, 뭐 생성 원인 이런 것들 조금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해수면이 있고 육지가 있을 때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 기둥이 그지? 공기 기둥이 어떤 지표면 그 다음에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더 작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공기 기둥의 두께가 얇아지니까 작아진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위네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야 정도. 그냥 또 그래도 이런 것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일단 우리가 뭐 어떤 걸 이야기할 거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했을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이동인데요. 공기의 이동인데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좀 여러분들 각자가 좀 정리했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공기는 일단 첫 번째로 왜 이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압 차이 때문에 공기가 이제 이동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인 지역, 상대적으로 저기압인 지역이 발생해서 그렇고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어떤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기압 차이는 왜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공기가 이동하는 이유는 기압 차이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건데 그 기압 차이는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돼서 그래요. 불균등하게 가열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뭐 어떻고 다 빼고요. 자, 상대적인 고기압, 상대적인 저기압인 지역이 있다면은 고기압인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고 저기압인 지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놓치면 안 되는 거는 최근에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면하고 그 다음에 상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상공이라고 하는 게 지구가 원에서는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표면으로부터 상공 이제 높이 한 1, 2km 정도 지점 정도로만 그냥 정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표면이다. 바닥에 붙어 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을 따라서 그러니까 수평면과 나란하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공에서 예를 들어 고기압의 중심에서 상공에서 지표 쪽으로 공기가 하강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 푸시다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시험에서 보기로 물어보기에는 너무 짜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내용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그런데 상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기압인데 기압이 낮은 곳인데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건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건 이제 등압선 이야기만 하면 되겠네요. 등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 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선이에요. 기압이 같은 지점들. 그래서 등압선이 기압이 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선인데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하고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나타내준다. 하나.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교차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절돼도 안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등압선에서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등압선 간격이 촘촘하다라는 것은 기압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촘촘할수록 어떤 바람이 강하게 분다. 바람의 풍속이 빠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제가 계속 신경 쓴 게 밖에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뭐 온 거예요? 뭐라고?
모르겠어요. 데스크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기압의 그 어떤 기본적인 형태. 그러면 이제 고기압하고 저기압의 고기압, 그 다음에 저기압 정리만 하겠습니다.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앞에 가져가시면 돼요.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하강기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달을 하고요.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지표면으로 상공에서 지표 쪽으로 내려오는 이 공기는 그대로 계속 쌓일 수가 없겠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지표에서 발산하게 되는데 그때 발산하는 방향은 바람이 불어나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있던 구름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 고기압의 중심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름이 소멸된다라는 특징. 그렇죠?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의 중심에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잖아.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니까 구름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흐린 날씨가 나타남과 동시에 지표면의 공기의 양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공기는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라고 쓰겠습니다. 불어서 들어옵니다. 저기압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기압의 변이 구름에서 흐린 날씨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성 영상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위성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종류가 세 가지 나와요. 가시 영상, 적외 영상, 그 다음에 기상 영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딱 중요한 것만 정리할 거니까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두 가지만 정리할 거고, 자, 결론.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고요. 적외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구름 최상부의 고도를 알 수 있어요. 구름 최상층의 고도, 높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는 이유는 가시 영상을 통해서는 반사된 가시광선, 그러니까 구름에서 반사된 가시광선을 통해서 구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구름 최상층의 고도, 적외 영상을 통해서는 방출되는 적외선의 양을 통해서, 구름 가장 상단 부분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양을 통해서 구름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구름 최상층의 고도를 알 수 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저런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지표에서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하늘 위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방출되는 적외선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름 최상층의 고도를 알 수 있다는 거는 구름 최상층의 온도, 구름 최상부의 온도를, 그죠? 가장 정수리 부분, 그것을 알고 싶은 거고, 그것이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양과 결부되겠죠. 그렇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저렇게 되겠습니다.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는데,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밝게 흰색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반대로 두께가 얇을수록 어둡게라고 하는 것이, 그죠? 검은색으로 나타날 것이다. 구름 최상층의 고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적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최상층의 고도로 얘기하는데, 적외선의 양이나 아니면 온도로 생각하면 위에 거하고 조금 헷갈려. 그럼 적외선의 양이 많을수록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라고 했을 때 단번에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상층에라는 말을 빼고 고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밝은 거예요. 그럼 고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차가운지 뜨거운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최상층이 차가운 거겠죠? 그럼 차가운 거니까 적외선의 방출 양이 적을수록 밝은 것이다. 반대로 어둡다. 고도가 낮을수록 어둡게 나타나더라. 검은색으로 나타나더라. 자, 마지막 특징,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 문제 풀 때 가시 영상인지 적외 영상인지 판단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어떤 원리로 사용하는 거냐면은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만 관측이 가능하더라. 그치? 주간에만 관측이 가능하다. 적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에 있어서 문제를 보면 있어서 예시는 하나만 쓸게요. 하나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이 있을 때 동쪽 지역, 서쪽 지역이 있을 때 구름이 한쪽 면에서 특정한 한쪽 면에서만 구름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넓은 지역의 구름이 한쪽 면에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구름의 분포가 위성 영상을 통해서 판단한 구름의 분포가 한쪽 방향에서만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 방향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시 영상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그 구름의 분포가 동쪽에 위치하냐 서쪽에 분포하고 있느냐 동쪽에 분포한다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이야. 그 다음에 서쪽에서 나타나면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녁이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전이 몇 시인가요? 6시. 저녁은 18시. 이게 그냥 시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전, 저녁, 아침, 저녁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단.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그죠? 차가운 기단이 각자 북쪽에 위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기단이 남쪽에 상대적으로 위치를 할 건데, 북서쪽에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앞글자만 쓰겠습니다. 이름만 쓸게요. 시베리아. 당연히 이제 한랭 건조하고요. 자, 특징은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은 한랭하고 상대적으로 남쪽은 온난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북쪽 남쪽의 어떤 특징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쪽은 상대적으로 바다가 많기 때문에 해안성 기후이기 때문에 다습한 환경,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서쪽은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 그래서 특징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시베리아 기단이 한랭 건조한 특징, 한랭 건조한.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에는 오호츠크에는 그럼 당연히 한랭 다습할 거고,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온난 건조.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온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고온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온난 다습이든 고온 다습이든 무슨 말인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상태, 그걸 우리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단의 이름은 그렇게 우리한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한테 문제는 이것을 고기압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정리합시다.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소위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정체성 저기압, 이동성 저기압. 그런데 그러니까 총 4개가 있는 거지. 당연한 얘기인 거죠. 정체성과 이동성이라는 어떤 성격. 정체성은 뭐야? 움직이지 않는, 상대적으로. 이동성은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그러니까 대기대순환의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기 쉬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녀석들인데, 정체성 저기압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지구과학원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삭제하는 거고, 이동성 저기압은 우리가 뒤에서 두 가지 배울 거잖아요.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내용 정리할 거니까 지금의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과 이동성 고기압 이 두 가지를 그냥 정리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런데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을 그냥 지구과학 원에선 기단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체성 고기압의 대표적인 게 시베리아 고기압. 그 다음에 정체성 고기압의 대표적인 또 하나가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그러면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북태평양 기단은 뭐가 다른 거야? 알 필요 없어요. 뭐가 다른지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와 원에서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영역 바뀌기 때문에, 아예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이꼴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네. 그런데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생성되는 원리 자체가 조금은 달라요. 왜냐? 시베리아 고기압의 겨울에 발달함과 동시에 지표가 냉각되니까 지표 냉각으로 인한 하강기류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고요.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는 장소는 차갑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발달하느냐? 대기대순환에 의한 하강기류.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헤들리 순환을 의미하겠죠. 직접 순환의 헤들리 순환에 의한 하강기류. 대기대순환에 의한 하강기류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기출을 또 열심히 푸시는 분들은 저런 문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만을 이제 문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지도 같은 것을 주고 막 기압 배치를 막 해놔. 근데 도대체 이게 뭐 1월인지 7월인지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를 주고 뭐 대표적인 고기압, 저기압 몇 가지를 표현한 다음에 1월인지 7월인지를 판단하는 문제 나오면 간단하게 우리는 어디만 보느냐? 시베리아 지역만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주변에 시베리아 지역만 보는 거야.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뭐 1월, 7월 판단할 게 없어.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고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겨울이 1월인 거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 북서쪽에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나타나는 지역.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문제에서 뭐 다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시베리아 지역에서 고기압이 나타난다. 그럼 1월이야. 시베리아 지역에서 고기압이 없어. 그럼 7월인 거야. 7, 8월인 거야. 뭐 1월이냐 8월이냐가 무슨 의미냐 그냥 겨울이라는 뜻인 거죠. 그죠? 겨울이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얘도 지구가 원해서 막 엄청나게 크게 의미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동성 고기압의 대표적인 것은 양쯔강 고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또 이럴 수 있어. 양쯔강 고기압도 정체성 고기압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에서 정체성 고기압이 발달하는데 거기에서 띄어져서 나오면 편서풍의 영향으로 띄어져서 나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 그것을 그냥 이동성 저기압,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부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신에 문제를 풀 때 좀 알아두면 좋은 거. 이동성 고기압은 자 여기다 써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은 반드시 이동성 저기압과 함께 움직입니다. 저기압 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순서가 이후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편서풍 대에 위치하니까 상대적으로 서쪽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성 저기압이 있으면 이동성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이동성 고기압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요? 몰라요. 지구가 원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특징만 알아주시면 일기도를 판단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자료를 볼 수 있을 거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일기도는 여름철 계절과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는 여름과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는 겨울 두 가지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우리나라 주변에서 겨울에 그죠? 발달하는 것은 뭐로 보면 돼? 그냥 간단하게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그걸 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서쪽과 남동쪽 어디에 고기압이 있는지를 가지고 첫 번째로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계절,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북서쪽에도 남동쪽에도 고기압이 있다던가 둘 다 없다던가 하면은 봄, 가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부수적으로 등압선을 조금 표현을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등압선이 이런 형태 일단 그림을 그릴게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그런데 좀 이런 형태 특징이 조금 보이나요? 등압선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특색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등압선이 세로로 촘촘하다. 등압선이 세로로 촘촘하게 발달하면 그것은 겨울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겨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자,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과학 원에서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중2 때 배웠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그 단어를 언급해도 할 말이 없어요. 보기에서 나왔을 때. 그럼 아마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화를 많이 내겠지만 일단은 결론만 얘기하자면 계절풍이라고 하는 건 그 계절에 부는 바람이에요. 그럼 여름에는 무슨 풍이 불겠어? 상대적으로 남동풍이 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절풍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 우리나라의 여름에서 우리나라에서
여름에는 남동풍의 어떤 그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당연히 고기압에서 바람 불어가야 되니까 북서풍의 어떤 영향이 조금 더 강하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풍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겨울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분다. 그것을 뭐 남동 계절풍, 겨울에는 뭐 북서 계절풍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내용 정리는 어렵진 않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도까지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것들도 기단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기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변질되는 경우 어떻게 성질이 변하느냐 뭘 또 봐야 되겠죠? 기단이 변질되는 것은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한랭한 기단이 변질되는 경우 이것이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얘가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온난한 기단의 변질인데 한랭한 기단이 변질되는 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한랭한 기단이 변질되는 경우는 주로 시베리아 기단으로 설명을 해요. 한랭한 기단이 변질된다라고 했을 때 주로 시베리아 기단으로 설명을 하고요. 원리를 보기 이전에 주로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되면 결론 우리나라 서해안 또는 영서지방이 어딘지도 다시 찝을게요. 영서지방에 폭설이 내려요. 폭설이 내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막바지가 왔으니까 한랭한 기단에 변질을 하면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됐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영서지방에 폭설이 내렸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서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을 때 이제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있으면 태백산맥의 서쪽이 영서, 동쪽이 영동입니다. 자, 한랭한 기단이 변질되는 것은 뭐예요? 시베리아 기단에서 한랭한 기단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황해를 통과하다 보면, 황해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 많은 양의 열과 수증기를 공급을 받게 될 거고요. 기단의 하층부가 가열되겠네요. 그러면 기단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 황해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 기단의 하층부는 뜨거운 상태로 가열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고요. 상승기류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제 이 한랭한 기단이 하층부가 가열됨으로써 하층부가 가열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요겁니다. 상승기류가 강해진다. 강해진다는 걸 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진다. 그러면서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면 폭설이 내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난한 기단이 변질되는 경우. 온난한 기단이 변질되는 경우는 태평양 기단이 우리가 남해에 도착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만 더 밑에 바다가 있고 우리나라 도착을 한 거야. 우리나라에. 그러면 따뜻한 기단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저기네요. 냉각을 받겠네요. 지표로부터 냉각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면 이 기단의 하층부가 냉각이 되고 기단의 하층부가 냉각이 되니까 당연하게도 상승기류는 줄어들겠네요. 상승기류는 약화된다. 그러면서 기단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게 돼요. 끝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층부가 냉각되다 보니까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온 기단의 하층부가 냉각되면 수증기가 얼어붙어요. 그걸 뭐라 그래? 안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 안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일단 그 대기에서의 내용을 싹 했고요. 그러니까 기압기단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 사실 여기까지는 참 안 할 수 없어서 정리를 했지만 또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것만 단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죠? 우리한테 많이 물어보는 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전선, 온대 저기압,
그 다음에 열대적이야. 거기부터 이제 많이 물어볼 것 같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전선 좋아하잖아요. 전선, 정체 전선 이제 많이 좋아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9월 모의고사 보고 있어요. 9월 모의고사 보면서 온대적이었 옆에 정체 전선 당연히 없겠네 그렇게 했는데 정체 전선 있냐 물어봐가지고 틀리고 기분 많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전선이라고 하는 것,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딱 정리하겠습니다. 전선의 종류,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 다음에 정체전선, 그 다음에 회색전선 4개. 그치?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그릴게요. 찬 공기가 다가오는 거야. 따뜻한 공기 쪽으로. 그래서 아래쪽으로 파고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와 만나서 아래쪽으로 파고드니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되는 그런 것이 이제 한랭전선. 한랭전선 표현하는 건 이렇게 세모로, 그죠? 상어 이빨처럼 표현을 해주더라. 기억하시면 되겠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그냥 단순하게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랭전선에서 저군형 구름이 강하게 형성되었다면, 그죠? 온난전선에서는 치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강수구역을 생각을 했을 때 강수구역이,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된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에서 그러면 뭐 기본적인 특징들은 우리 다 됐으니까 온난전선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생긴다 이런 것들도 알고 기본적인 건 아시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선 부근에서 전선면이 어느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전선 부근에서 죄송합니다. 전선 부근에서 전선면은 항상 찬 공기 쪽에 있어. 되셨나요? 전선면은 찬 공기 쪽에. 그리고 그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이 분포가 보여요. 그건 그 구름 분포를 따라서 강수 구역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 부근에서 이 4개는 4개의 단어는 그냥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그냥 찬 공기 쪽으로 결국에는 결부되면 되는 거예요. 찬 공기 쪽. 찬 공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전체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마주보는 방향으로, 그죠? 만나게 된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 건 이 정체 전선의 단면을 보았을 때 거의 한랭전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제 만나게 된 거고, 상대적으로 다습한 두 기단, 그치? 다습한 두 기단이 충돌했을 때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반구에서 찬 공기는 항상 당연하게도 북쪽에서 형성이 될 거고요. 따뜻한 공기는 남쪽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그죠? 괜찮죠? 나쁘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정체 전선에서도 구름은 찬 공기 쪽에 위치하고요. 강수 구역은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북쪽에 위치할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거겠죠? 정체 전선을 오른쪽에 한 번만 더 짚을게요. 정체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강수 구역은 정체 전선의 북쪽에서 형성이 된다. 이건 당연히 아는 건데 예전에 나왔던 보기, 많이 틀렸던 보기 중에 뭐 있냐면, 자, 이 강수 구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네. 장맛비니까. 그 장마 전선에서 수증기를 공급하는 기간. 수증기를 공급하는 것은 찬 공기 쪽이야, 따뜻한 공기 쪽이야? 따뜻한 공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을 형성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강수 구역은 즉 구름은 찬 공기 쪽에, 전선을 기준으로 찬 공기 쪽에 있지만 그 구름에 수증기를 공급해 준 것은 남쪽의 기단이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강수 구역은 상대적으로 전선을 기준으로 오호츠크 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수증기를 공급해 준 것은 남쪽의 북태평양 기단이다. 북태평양 고기압이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죠? 구분해서 수증기를 공급하는 어떤 주체와 그다음에 전선면이 위치한 주체를 구분해서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색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마주치는 방향으로 만난 거죠. 회색전선의 종류는 두 가지. 한랭형 회색전선이냐, 그다음에 온난형 회색전선이냐, 온난형이냐 두 가지로 했을 때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하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단면이 혹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느냐. 차이점이 한랭형 정선 이 회색 전선은 찬 공기 쪽이 아래쪽이,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한랭 전선 쪽에 찬 공기가 아래쪽에. 그다음에 온난형 회색 전선은 그렇죠? 괜찮죠? 온난 전선에서의 어떤 그죠? 얘가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인 거잖아. 그 온난 전선 쪽에 찬 공기가 아래쪽에 있느냐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A 지역, B 지역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A 지역, B 지역, A 지역과 B 지역에서 기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먼저 밀도부터 갈까요? 밀도가 A가 더 큰 거야. 둘 다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지만 두 A 쪽의 찬 공기와 B 쪽의 찬 공기의 성질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밀도가 A 쪽이 큰 거다. 그 얘기는 온도는 B 쪽이 높은 거다. 자,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를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높은 거야. B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온도는 B가 더 낮은 거야. 그래서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회색전선 관련해서 한랭형 회색전선 그다음에 온난형 회색전선에 대해서 잘 이야기는 안 하지만 최근에 그럼에도 우리가 그냥 덮고서 넘어가기에는 꺼림칙하다. 그다음에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거. 온대저기압의 특징도 한번 정리만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의 특징.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남서쪽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남서쪽의 한랭전선과 그 다음에 남동쪽의 온난전선을 동반하고 있는 녀석인데 한랭전선 뒤쪽에서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거고요. 넓은 지역에서 온난전선의 앞쪽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이제 저기가 나타나겠죠. 이슬비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풍향을 보았을 때, 자, 이 풍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남동풍 계열, 그 다음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서는 남서풍 계열,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북서풍 계열인데요. 북서풍 계열인데 요 것을 기본적으로 요 꼬라지를 외우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원리를 기억해 본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괜찮나요? 그죠? 그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많이 몇 번 낚여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온대저기압에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항상 남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형성되고 이제 어떤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전선이 이런 형태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 간단하게 그려보면, 그렇지? 그랬을 때 만약에 질문에서 물어보는 거야. A 지역의 풍향은 북풍 계열이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좀 죄송하지만 멍청하게 뭐야 한랭전선 뒤쪽은 북서풍이네?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북서풍이지 북풍 계열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죠. 북풍 계열이 어떻게 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럼 과연 풍향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지역에서는 적어도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다. 북풍 계열이 불진 않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괜찮죠? 그죠? 이 정도. 그리고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자, 요런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하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이 있을 때
저기압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온대 저기압이 지나갑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강수구역을 하나 표현을 해보자면 나왔던 이제 기출문제 강수구역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관측자가 두 지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지역과 B 지역 A 지역과 B 지역의 차이점은 뭐예요?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북쪽을 통과했느냐, 그죠? 그러니까 전선이 아닌 없는 북쪽을 통과했느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이제 동반한, 그러니까 전선을 통과했느냐, 남쪽에서. 두 가지로 봤을 때 그래프를 표현을 해본다면, 그래프는 뭔가요?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강수량이에요. 강수량이라고 했을 때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A 지역에서는 그냥 강수량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높게. 그 다음에 B 지역에서는 한랭전선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에는 작게. 온난전선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조금 강수량이 작게. 그 다음에 한랭전선을 통과한 다음에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기간 내내 온대저기압에 영향권 들어있는 기간 내내 강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수 현상이 비가 내리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걸로 북쪽을 통과했는지 남쪽을 통과했는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지역과 B 지역을 통과했을 때 이제 결론 따져보자면 풍량 변화도 밑에다가 쓸까요? 요거 그림을 재활용하지 말고 밑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풍량 변화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북반구냐, 남반구냐를 우리가 상황은 이해는 해야 돼.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 이렇게. 그 다음에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온대저기압,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겁니다. 그럼 관측자가 똑같아. 북쪽에 있냐, 남쪽에 있냐. 북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 풍향 변화는 그냥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북쪽에 있을 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왜요? 묻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야. 그치? 생각해보세요, 각자가. 그 다음에 남쪽을 통과하면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요. 그것은 남반구에서도 똑같아요. 남반구에서도 북쪽을 통과하면 반시계, 남쪽을 통과하면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더 복잡하게 외우지 마. 북반구의 온대저기압의 북반구에서 온대저기압의 전선을 통과하면 시계고, 남반구에서 전선을 통과하면 반시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북쪽은 반시계, 남쪽은 시계 방향인 거야. 뭐 비읍으로 외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외워요. 북쪽을 통과하니까 반시계 방향인 거야. 북쪽, 비읍, 반시계, 비읍. 유치하게. 그런데 이 온대저기압의 생김새를 본다면 어디에 위치해야지 전선을 통과할지는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이후에 이제 답변하는 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괜찮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느 방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거 가지고 풍향 변화 생각하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고. 온대저기압이 생성되고 소멸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성과 소멸을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생성, 성장, 그 다음에 소멸 되는 과정에서 생성될 때에는 일단은 정체 전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정체 전선. 그림을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성장하는 과정은 그냥 이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고요. 소멸되는 과정에서는 회색 전선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걸 이제 맹신하라는 게 아니고 생성되는 과정에서 정체 전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체 전선에서 온대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될 때는 회색 전선을 만들면서 정체 전선이 그러니까 이 온대저기압이 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림 요거는 한번 그릴까요? 자, 요런 겁니다.
정체전선에서 생성된다는 것은 뭐냐면 정체전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 공기에서 중심에서부터 저기압이 형성되게 된다면 저기압을 중심으로 바람이 어떻게 돼요? 불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치?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위쪽에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왔네, 그치? 저기압에 대해서 아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른쪽에 그림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저기압이 내려 있었다면 밑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덜 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폐색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한력전선이 온난전선 따라잡으니까 사람 인자를 만들어서 위쪽은 폐색전선이 되겠죠. 아기자기하게 그렇습니다. 덩치 안 맞게.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치? 오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죠? 그 정도죠 뭐. 그죠? 자, 온대 저기압의 세력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중심기압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십니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저기압의 세력은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몰랐다는 것도 웃기지만 만약에 몰랐어도 듣자마자 그렇겠구나가 아마 이해되실 것 같아요. 중심기압이 작을수록 세력이 강해진다. 자, 이거는 야매 해설 지구과학원에서 배우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정석부터 문제에서 저기압의 세력, 뭐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나는 시간 순서 없이 배열한 것이다. 근데 저기압의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가지고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서쪽에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과거고 동쪽에 있는 것이 현재다. 그걸 가나 순서대로 주든 가 역순으로 주든 간에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리고 그때 온대저기압의 세력은 누가 더 강하냐? 첫 번째로는 중심기압을 보는 거예요. 일단 대원칙은.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그냥 한번 문제 풀 때 이것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온대저기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성되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세력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중심기압이 계속 낮아져요. 우리가 그냥 뭔가 생각을 했을 때는 중심기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했을 때에는 온대저기압이 마지막에 소멸할 거니까 그쯤에서 세력이 제일 약하겠네. 기압이 높게 되는 아니에요. 거꾸로. 소멸되기 직전에 세력이 가장 강합니다.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보면 이제 눈에 이제 좀 시야가 더 넓어지실 거예요. 지구가 원에서 배우는 건 아니니까 완전히 맹신하지 마시고 우리가 문제 풀 때 대원칙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다는 뜻인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어제 또 얘기한다고 깜빡했는데 우리 요거 수업은 제가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수업한 거 다 촬영한 거는 3일차 끝나고 내일이 3일차잖아. 내일 보내는 거는 제가 죄송해요. 자신이 없대요. 귀찮아서. 내일 모레 정도.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 정도. 아무리 못해도 토요일까지 다시 영상 다 링크 다 보낼 거니까 수업 이제 들으신 분들 다 보낼 거니까 그거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나 놓친 부분들은 좀 이제 보낼 거고 그 영상을 이제 보낼 때 지호 씨는 좀 당황하지 마세요. 많이 출연해요. 뒤통수가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어제 찍어놓은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됐죠? 한번 싹 칠판 한 번만 정리하고 열대저기압으로 가겠습니다. 열대저기압만 설명하고 잠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열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이 이제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그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열대저기압은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열대저기압은 일단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죠. 요 정도는 또 기억을 해주세요. 열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냥 그건 특징이야. 그치? 그리고 열대해상에서 생성됩니다. 열대해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하면은 수온이 27도 이상인 지점에서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정의예요, 그냥 정의. 이거 기억은 해주세요. 수온이 27도가 못 돼. 27도보다 낮아, 표층 수온이. 그럼 열대저기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 미도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과 내용이니까.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도에서 25도 사이. 저위도 지역이니까 열대지방이니까 0도에서 30도가 아닌 거야.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즉 적도 부분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25도에서 30도는 그냥 쉽게 표층수온이 낮아서 그래. 너무 높은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리고 고압되기도 하고요. 근데 0도에서 5도 사이는 도대체 왜 만들어질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전향력이 약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구가 원해서 전향력을 또 자세히 배우질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만들어질 수 없겠구나 정도는. 그러니까 낚시로 0도에서 5도 사이에서 뭐 많이 생성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론을 또 그려보자면 기압과 풍속의 변화, 기압과 풍속, 그 다음에 강수량의 어떤 중심으로부터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물리량 변화를 나타내 보면 첫 번째 요거는 빨간색으로 기압을 표현한다면요. 태풍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중심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거야. 그런데 중심에서 나타나는 풍속은 점점 이거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죠. 점점 빨라지다가 느려지더라.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강수량을 표현해 본다면 강수량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런 거야. 태풍 자체가 그래서 조금 이제 구름이 밀집되게 두꺼운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경향성은. 그래서 이 안쪽을 풍속이 느린 지점, 이 안쪽을 우리는 이제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자, 정리를 할게요. 기류에 따라서 기류를 구분한다면 태풍의 이제 눈, 그러니까 어떤 중심 부분에서, 그 다음에 주변부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류는 물론 약한 하강기. 다 아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높아지네. 주변분의 상승기류, 강한 상승기류. 그렇죠? 그죠? 우리한테 문제 많이 나오는 형태는 뭡니까? 요것도 있지만 관측소 기준으로 문제 많이 나오죠? 그죠? 관측소 기준으로 문제 나온 거 많이 보실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퀘스천 1이라고 한다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대를 중심으로 누구는 낮아졌다가 증가하고 누구는 빨라졌다가 감소하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자, A, B만 가지고서 기압이랑 풍속을 구분해라 라고 한다면 A가 기압이다. 왜? 어떤 특정 지점으로 오면서 기압은 낮아졌다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관측소 주변을 지나갈 때 낮아졌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가장 태풍의 기압이, 그러니까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태풍 중심과의 거리, 태풍 중심과 관측소의 거리가, 관측소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사이 거리가 가장 작을 때 그 순간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B는 풍속이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풍속이 가장 빨랐을 때, 그러니까 태풍 중심과 관측소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을 때 풍속이 최저점이 아니에요. 그냥 빠르기만 했어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태풍의 눈이라고 쓸게요. 태풍의 눈을 통과하지 않았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안전반원하고 위험반원 원리는 설명 안 할 겁니다. 안전반원, 위험반원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안전반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 중심으로부터 어느 쪽 방향? 태풍 중심으로 안전반원이 이제 서쪽 방향. 그치? 서쪽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북반구 기준으로 왼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남반구도 근데 서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서쪽, 왼쪽. 그 다음에 위험반원의 동쪽, 오른쪽. 동쪽, 오른쪽 방향. 풍속이 느리다. 풍속이 빠르다. 그런데 안전반원에서는 이제 풍향 변화가 반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위험반원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OEC를 외우고 있잖아. 공룰이잖아. 지구가. OEC를 외우고 이제 공룰이니까 그렇게 됐고요. 자, 태풍의 이동 경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저압대에서 무역풍대에서는 서쪽으로, 편서풍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요런 거를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정리하고 싶어서. 자, 태풍이 발생할 때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을 때예요. 영향력이 강할 때일 겁니다. 자, 그럼 열대저기압이 생성되고 태풍이 생성되고 태풍은 무역풍대에서 서쪽으로 편서풍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이 마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방출되면서 마치 북태평양 고기압을 톱니바퀴 혹은 물레방아, 관람차 같은 것처럼 얘가 회전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이거는 다 써야 되겠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할 때와 약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면 태풍의 이동 경로가 서편해요. 서쪽으로 치우쳐져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하면 태풍의 이동 경로가 동편해요. 동쪽으로 상대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야. 밑에다가 그냥. 자, 우리나라에 있고 어떤 태풍, 얘가 어떻게 지나갔냐에 따라서 A랑 B, 그치? A가 상대적으로 더 서편한 거네. 그러면 이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더 강했던 거다. B는 더 약한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풍 주변에서 풍향. 태풍 주변에서 이제 풍향은 또 뭐 얘기하는 거냐?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봄직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태풍이 있고, 이렇게 이제 뭔가 사사분면처럼 나눴습니다. 그러면 관측자가 이렇게 더 남쪽에 있네요. ABCD 굳이 안 쓸게요. 동서남북의 관측자가 한 명씩 있을 때 질문하는 거야. 일단은 당연히 북쪽에 있으면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됐습니까?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북풍 계열이 불 건데 태풍 중심에 대해서 정북쪽에 있으면 그럼 북풍이 불겠네는 아닌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북풍은 아닌 거예요. 왜?